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소추 이 건건 중에서 이게 되게 너무 많았잖아. 그때 13건인가 18건인가 되게 많았어. 근데 이걸 전부 다 심리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날이야.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심리를 하면 시간이 막 길어지는 거 아니냐. 그 이제 저때 12월 9일은 그게 제일 큰 이슈였던 거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열 몇 가지를 전부 다 꼼꼼히 심리하다 보면 탄핵 심판 심리 과정이 너무 길어져서 진짜 뭐 몇 달 가는 거 아니냐. 요런 공포의 상황이었는데 왜 헌재가 저렇게 전부 다 심리하겠다고 발표했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인 거야. 여기에 대해서 그 김기찬 교수가 한 말은 이게 모든 재판정은 공정해야 된다. 탄핵 소추안을 올린 국회 입장이나 그 피소추당한 박근혜나 둘에게 둘 다 공정하다는 입장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인용으로 생각하고 몇 개만 골라서 본다면 박근혜가 볼 때 이 헌재는 공정한 재판관이 아닌 거야. 처음부터 결론을 내놓고 재판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헌재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안을 심리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지. 실제로는 이게 기각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인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인용해야 될 확실한 건수가 나오면 그걸로 인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막 길어질 거라고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첫 번째.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그 첫 번째가 그 얘기야. 두 번째로는 뭘 얘기했냐면 박근혜가 이제 두 번째로 박근혜가 각 사안별로 막 그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증거를 요구하면서 지연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간을 늘어뜨리려고 최대한 오래 거기에 앉아있으려고 지랄하고 있다. 그러면 박근혜가 요구하는 증인이나 증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질문이야. 두 번째 질문. 거기에 대해서 김기찬 교수가 이 재판장은 그 증거 요청을 기각할 권한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시간을 끌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막 이것저것을 다 막 요청을 한다고 그거 다 들어줄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기사잖아.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로 이렇게 다 보내놓고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헌재는요 언제나 정치적 판단을 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헌재가 정치적 판단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탄핵을 요구하는 우리가 계속 똑같이 탄핵을 요구해야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관심이 끊어지면 그러면 헌재가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제 최순실 변호사하고 정호성 변호사가 계속 타블렛 PC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그거야. 물타기 해가지고 탄핵 자체가 아니라 딴 데로 논점을 막 피해가려고 하는 거. 그게 지금 탄핵 자체에 대한 관심을 끌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그래서 우리가 내일 그 촛불에 그 전국 300만이 촛불 집회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헌재에게 연인원 1000만 명이 탄핵을 요구했다.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거. 그래야 헌재가 딴짓거리 안 하고 빨리 받아들인다는 거야. 예.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파 애들이 끊임없이 헌재 앞에 가서 탄핵 무효라고 외치고 막 그런 쇼를 하는 것도 어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기를 바랄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 지랄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지금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숫자가 탄핵을 요구한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야. 헌재는 그런 판단을 국민들의 눈치를 본다는 거죠. 헌재가. 네. 오늘 이제 박한철 소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결론 내리겠다.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 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오늘. 오늘 이제 박한철 헌재소장이
저희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내리겠다. 예. 그걸 지금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 다 됐겠거니 그러면서 내일 집회 안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분명하게 우리가 내일 나가서 딱 그 무서운 기운을 그쪽으로 쏴줘야 되는 거야. 예, 무서운 기운을 그쪽으로 쏴서 너네 헌재에서 이거 기각하면 너네 헌재 하여튼 죽을 줄 알아. 이런 분위기를 딱 보여줘야 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그 두 가지 이야기였고, 그 다음 오늘 헌재가 첫 재판관 회의에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발표된 게 수명 재판관이라는 건데, 수명 재판관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명을 받았다, 받을 숫자를 써서 명을 받았다 정도의 의미다. 명을 받은 재판관, 즉 헌법재판소의 모든 재판관이 이 사건에 관여하고 심리에 참여를 하는데, 그 와중에 쟁점별로 개별 헌법재판관에게 이 쟁점을 당신이 특별히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쥐고는 오타죠. 우리에게 보고하시오라고 명을 내리고 그 명을 받아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에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재판관을 수명 재판관이라고 하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뭐냐면 9명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분야를 나눠주고 이 부분은 니네가 심리를 해라.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분업을 하는 거야. 분업을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해라. 그럼 나머지 6명은 판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수명 재판관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 수명 재판관이란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려는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심 재판관이 있지만 혼자만으로 안 되니까 2-3명이 더 구성한다. 그렇다. 그 말은 많은 쟁점을 동시에 진행해서 시간을 단축해 보겠다. 이런 의미다. 이해가 되죠? 그렇군요. 자,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서 쟁점이 한 9가지라고 치면 3명이 한 명당 3가지씩 하면 되니까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헌재가 국회와 법무부 측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건 뭐냐? 어떤 절차냐? 그러니까 헌재가 국회와 법무부 측에게 의견 제출 요청했다. 이거는 모든 쟁송, 서로 다투어서 그 재판하는 게 쟁송인데, 모든 쟁송이 그렇듯이 양측의 입장을 다 공평하게 들어봐야 하니까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에도 답변서를 내라고 했고, 16일까지 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12월 16일. 그렇죠. 이제 소추 측인 국회는 법사위원장이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소추 측 입장도 또 빨리 내라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거다. 의견서를 더 내라. 그러면 법무부는 왜 내라고 했냐? 법무부는 일종의 참고 역할을 하는 건데 당사자는 아니다. 법무부는 당사자는 아닌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꼭 당사자만 한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에서 법무부의 의견도 내봐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다. 근데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하지 않느냐? 직접 지휘는 아니지만 어쨌든 검찰이 공소장을 쭉 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정범, 피의자로 규정한 주체지 않냐. 그러면 그 검찰의 논리, 공소장의 논리 그대로 의견서가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 그래가지고 요 법무부의 의견서를 내라고 해서 며칠 전에 엊그저께 법무부가 절차상 아무 문제 없다. 그 의견을 낸 거예요. 기억나지? 며칠 전에 법무부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 없다. 그렇게 발표했잖아. 그게 법무부의 입장이 그때 발표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 즉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대로 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모든 탄핵이 피소추자의 형사범죄 내용을 탄핵 내용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의 경우는 피소추자인 박근혜 씨래. 박근혜가 형사 피의자가 될 여지도 있는 그런 좀 독특한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니까 검찰의 상부기관으로서. 근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박근혜가 공범이란 입장이니까 법무부가 그런 입장은 정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봐야 된다.
오늘까지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조금 서두르려고 하는 모습은 보인다. 그런데 쟁점도 많고 또 피소추인 측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상당 기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또 속단할 수도 없다. 이 정도네요. 그러니까 그렇다. 일단 수명 재판관을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점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평가한다. 꼭 따라 나오는 쟁점이 1월 말에 박한절 헌재소장 임기 만료인데 지난 금요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 법상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지금 있지 않느냐. 즉 총리가 권한대행의 법적 권리로서 후임 헌재소장을 지명하고 국회가 청문회에서 하는 게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황교안이가 뭐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김기찬 교수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하는 거는 여러 헌법 관여기관의 임무인 것이 맞다. 의무라는 말은 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지체 없이 후임자를 임명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직무가 정지돼 있고 권한대행 역할하는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건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인사권까지 다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이건 대단한 정책적인 의미가 있는 결정인데 탄핵 기간 중에 국무총리 역할은 제한적으로 현상 유지에 그치는 것이니 앞으로 이 임기 동안 대한민국 헌법 사안을 결정하는 재판관을 권한대행 총리가 임명한다. 이건 적절하지 않고 아주 형식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 말이 맞긴 맞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말이 맞긴 맞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황교안이 권한대행인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아까 저 위에 조대현이라는 헌법재판관이 그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형식 논리로는 맞는 말이지만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건 권한대행 총리가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런 입장이고 그 자기가 생각하기에 훨씬 더 나은 해결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첫 번째는 이제 그 조대현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주장은 그게 다른 헌법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이 김기찬 교수가 생각한 해결 방법이 있대. 그게 뭐냐?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런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재판관도 계속해서 근무는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법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그런 공백 기간이 없어서 과거에 사실은 후임 헌법재판관이 제때 임명이 안 돼서 헌법재판소가 공백 상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결여 상태로 몇 달이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런 적이 있었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국가를 위해서 좋지 않고 이번 사건만 위해서라도 아니라 이번 사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이런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어 독일은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기를 바꾸는 건 아니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함으로써 달성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의견을 내는 거야. 간단하네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 꼭 어느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뭐 그렇게 헌법재판소법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헌재와 관련한 궁금증까지 풀어봤는데 드리고 싶은 질문. 어쨌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헌재의 입만 보고 있어야 되냐? 뭘 해야 한다고 보느냐? 그러자 이건 결국 시작부터 끝까지 법률가들이 판단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정치적인 문제였고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문제였고 누가? 박근혜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문제였고 그런 문제고 해법 역시 정치권이 정치적인 프로세스로 노력해야 될 여지가 대단히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국회가 여러 가지 역할이 있고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모든 사람이 헌법재판소만 쳐다봐야 한다. 이런 입장은 대단히 틀린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랬잖아. 국회가 자기 역할 분명히 하라고. 황교안 체제가 미친 박근혜 정책 강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국회가 자기 역할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국회가 자기 역할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어? 요거부터 시작해서 국회가 지금 주장하는 게 의원 내각제 아니야? 그 의원 내각제란 얘기는 뭐냐면 국회가 행정부를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국회가 의원 내각제를 개헌해야 된다라고 떠들기만 하지 말고 지금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국회가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지금 여야정 협의체, 국회 정부 협의체 이런 게 제안이 오가고 있다. 그런 거냐? 그것도 유용한 측면이 된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국정수행은 어떤 식으로 운영돼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 아주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건 다음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일정이 지금 불확실성 속에 놓여있는 이 사태는 대단히 좋지 않는 거니까 일종의 차기 대선 일정 그리고 대통령 퇴임 그런 문제에도 국회가 분명히 주장을 펴고 역할을 해서 이른바 질서 있는 그 다음 정권 이양 그 절차를 설계하는 거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대통령 취임 일정을 못 박아서 언제까지 퇴임하고 언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탄핵 심판과 무관하게요? 그렇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이 김기찬 교수의 독특한 이제 의견 두 번째 걸 낸 거야. 첫 번째는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서 다음 재판관이 올 때까지 일을 더 늘려주자, 일을 더 하게 하자라는 개정을 하자는 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지금 탄핵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대통령의 퇴임 시기를 국회에서 정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난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강제할 수가 없지 않느냐. 강제할 수 없다. 당연히 강제하는 건 아니고 일종의 정치적인 압박. 정치적으로 지금 국회가 정치적인 역할을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과 비전을 제공해야 되는 건데 지금 향후 전국이 안개 속에 가려 있고 이정표가 없는 상황에 있지 않냐. 그런 상황에서 국회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이정표는 이거다라고 제시를 하고 대통령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다. 그러면 대통령은 싫다. 모든 게 안개 속에 끝까지 묻혀 있어야 된다라는 반응을 보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중요한 정치적인 쟁점이 된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선언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선언에 대해서 괜히 논란이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 김기찬 교수의 다른 말은 동의하는데 이 부분은 난 좀 불필요하다고 봐. 하여튼 그 다음 함께 거론됐던 4월 말 퇴진, 6월 이런 건 다시 논의해봐라. 국회는 그렇다. 당연히 논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를 국회가 요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근데 새누리당의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게 협의가 되겠냐? 새누리당은 사실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야3당 또는 새누리당 중에서도 이제 일부 한마디로 새누리당에서 뛰어나온 애들 그렇다. 일부라도 참여한 형태로 국회 결의는 다수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 프로에 나와서 대통령 결선 투표제에 굳이 개헌까지 안 해도 일단 다당제 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냐. 그것도 과제에 해당되냐. 이거 이제 다른 얘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야.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역할을 심리를 하는 도중에 국회가 해야 될 것은 시급하게 필요한 개선사항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 결선투표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꼭 누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당연히 채택하는 제도이고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정치 프로세스나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겪은 고생이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그런 건 빨리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87년에 민주화운동을 해놓고 노태우가 대통령 된 게 뭐야? 김영삼, 김대중이 따로 나가서 노태우가 당선이 되잖아. 그 다음에 92년 대선 때 정몽준을, 정주영을 띄워가지고 김대중을 떨어뜨렸잖아. 그리고 2002년에 정몽준 띄우고 2007년에 문국현 띄우고 2012년에 안철수 띄우고 이렇게 제3후보를 자꾸 띄워가지고 야권표를 분산시켜서 일본에게 유리한 여당에게 유리한 이제까지 지형을 만들어 왔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그 선거 자체를 결선 투표를 하자는 거야. 이 사람의 주장은. 아예 제3후보를 띄워도 소용없게
그래서 제일 1, 2위 후보만 가지고 다시 당락 투표를 하는 그런 결선 투표를 하자. 이게 이제 그동안에 제3 후보를 띄워가지고 제3 후보를 띄워서 매번 새누리당이 집권했던 그 본질을 결선 투표로 풀자는 얘기야. 무슨 문제 제기는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단일화하느라고 진을 다 빼잖아. 우리 국회도 그렇고 국회의원 지역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야권 후보 단일화하느라고 진을 다 빼잖아. 근데 결선 투표제가 있으면 그 단일화하느라고 진을 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주 유의미한 얘기죠. 자, 그 다음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어떻게 보느냐. 아직 이게 두고 봐야 되는데 만일 총리가 무슨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거나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예를 들어 국정교과서라든가 이런 걸 마구 강행하거나 하기 시작하면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힐 거고 극단적으로는 탄핵까지도 가는 상황이 가능할 거다. 그렇지만 적절하지 않은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이긴 한데 좀 두고 봐야 될 거다. 근데 황교안이 미친 것이 국정교과서를 하겠다고 지금 고집을 피웠잖아. 근데 더 시급한 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헌정문란 행위와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었다고 의심받는 이런 내각 구성원들이 스스로 사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다. 조윤선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기 앉아있는 게 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근데 그 사퇴할 모습이 안 보인다. 거의 대통령이 버티기로 나가니까 다 버티기로 나가는 거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상황인데 그런 문제되는 장관들에 대해서 국회가 또 탄핵 의결을 해야 되냐. 해임 건의안은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 국회가. 그렇다. 국무위원급은 탄핵 의결도 과반이면 된다. 그렇죠. 과반이면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본인도 그런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겠지만 아직은 분명한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이제 문제되기 전 얘기. 자,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야권이 주도해서 몇몇 문제되는 장관에 대해서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보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 야3당이 일종의 아젠다 세팅을 하고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리드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시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회가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지금 국회 움직임이 안 보이는데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전국을 주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국정교과서, 사드 배치, 세월호 특별법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 그렇다. 지금이 그 기회고 시기다. 사실 이번 탄핵 전국에서도 야3당은 국민의힘에 편승해서 숟가락을 얹어 이룬 측면이 있으니 일종의 만회하는 차원에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정책 결정 프로세스가 뭔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야당이 주도해서 헌재 입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일을 해라. 그렇다. 모든 걸 국민에게 떠넘기고 국민이 추운 겨울날 길바닥에 나가도록 그렇게 내몰지 말고 이제 야3당이 제대로 밥값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 29명이 나왔잖아. 그죠? 새누리당에서 29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200명이 됐어. 그죠? 이제 야사당이 200명이 된 거야. 그렇다면 그 200명이 뭘 바꾸면 돼? 세월호 특별법.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세월호 특별법이다. 세월호 특조위. 지금 개혁보수신당, 국민의당 얘네들이 진짜 야권이냐 아니냐 그걸 시험하는 기준, 잣대, 이게 세월호 특별법이 될 수 있다. 지금 세월호 특조위를 박근혜가 강제로 해산시켰잖아. 그리고 지난번에 요 세월호 특조위가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 세월호 특별법을 지금 야사당이 된 상황에서 지금 올리자.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면 진짜 야당. 정말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고 이거에 반대하면 쇼다.
밀어붙일 수 있잖아. 그죠? 지금 세월호 특조위를 다시 구성하는 문제, 이거를 우리가 논점으로 만들어야 된다. 국민들이 그걸 요구를 해야 돼. 그쵸? 이게 며칠 전에 자로의 그 영상, 이걸로 이제 세월의 원인이 뭐냐에 대한 이제 논점이 또 붙었잖아요, 싸움이. 근데 이제 어저께 우리 방송에서 그 단원고 약전이라는 그 책을 같이 이렇게 작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요 두 가지에서, 그리고 앞으로 1월 9일이 세월호 1000일이야. 이 세 가지가 나는 이게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내가 계획한 건 아니야. 원래 계획한 건 아닌데 자로님이 그렇게 확 던질 줄 누가 알았어.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출판사 사장님 친구가 우리 선배라서 야, 너 우리 이 방송 좀 해줄 수 있냐 이래가지고 우연히 세월호 약전을 다루게 됐고, 그리고 지금 1월 9일이 세월호 1000일이야. 근데 이 세 가지를 딱 놓고 봤을 때, 이게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모아야 되는,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기가 막히게 좋은 때 아니야. 지금 개혁보수신당이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뛰어나왔는데 정말 니네가 우리 편이냐? 네가 정말 국민의 편이냐?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잖아. 그지? 정말로 이 개혁보수신당이 국민의 편에 있는 당이냐? 아니면 박근혜 당에 이중대 쇼하고 있는 거냐? 이걸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새누리가 분당된 개혁보수신당의 정체성,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두 번째 제2의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하기 운동을 하자. 지금부터 한 9일 동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촛불 때 그 자유 발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분을 좀 강하게 요구했으면 좋겠어. 국회 201명이다. 헌법도 바꿀 수 있는 숫자다. 그렇다면 지금 야사당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자. 세월호 특별법, 제2의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 그 세월호 특별법에서 정말 수사권 기소권까지 요구하든가,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면 세월호 특조위에서 그러니까 조사한 내용으로 특검까지를 세트로 세월호 특검까지를 세트로 해서 그 세월호 특별법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박영선이 타협하는 바람에 박영선이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아예 특별법을 안 받아준다니까 수사권 기소권을 포기하고 특조위를 만들었는데 힘을 못 받았잖아. 지금 200명이니까 그 200명이 의지만 가지면 세월호 특별법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각각의 의원들을 압박하는 방법도 알잖아. 그죠? 우리가 각각 201명의 의원을 압박하는 방법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점을 만들어야 된다. 세월호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라.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해라.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하고 그 세월호 특조위에서 그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음껏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사할 수 있도록 그거를 보장해내는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 운동을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이 개혁보수신당이 지금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 너네가 정말 국민의 편인지 아닌지 세월호 특별법에 찬성하냐 마냐 이걸로 보자. 네. 지금이 딱 그걸 할 때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을 다시 제정하는 문제에 지금 국회에다가 우리가 요구해야 될 때다. 200명한테 우리가 요구해야 될 때다. 이거 만약에 반대할 새끼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야. 국회 마당에다 묻어버려야 돼. 이게 세월호 문제는요, 사실, 우리 온 국민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우리 온 국민이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되지 않는 한 우리가 그 슬픔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너무 상하게 한 거야. 그러니 이 문제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우리 국민들이 치유받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요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뭐 형식적인 요구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세월호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세월호 진상규명이 우리가 세월호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래서 빨리 인양하고 계속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인양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미수습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8명 그거 어떡할 거야. 그 미수습자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를 빨리 건져 올리고 그리고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지금 세월호 특별법 제2의 특별법이 제출됐대요? 9명. 미수습자 9명. 예. 잠깐만. 지금 세월호 특별법, 예. 세월호 특별법이 다시 제출됐대요, 법안으로? 박주민 의원이? 그럼 그 법안을, 그 법안 내용이 유가족들하고도 다 동의가 되는? 예.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세월호 특별법 내용이 유가족이 동의할 수 있는, 그리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정부가 방해할 수 없는, 예. 정부가 방해할 수 없는 그런 특조위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법안이 제출돼 있다면 그 법안을 우리가 이제 검토하고 공청회 같은 걸 해서 검토하고 문제 없는지,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빨리 통과시키라고 우리가 각 의원실에 전화하면 되잖아. 의원 지역구에. 그죠? 예. 330일이 뭐예요? 330일이 뭐지? 330일은 뭘 말하는 거죠? 네. 하여간 그래서 국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게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다시 만드는 거. 이거에 집중하라고 우리가 거야 세월호 가습기 참사 특별법 신속 처리 대상 첫 지정. 잠깐만요. (330일) 후? 무슨 얘기일까? 야, 이게 일을 하고 있었구만. 예. 세월호 가습기 참사 특별법 신속 처리 대상으로 첫 번째 지정. 이게 어제 나온 뉴스네요. 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됐다. 그러나 함께 올라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내용의 특별법은 여당의 반대에 막히자 야당이 단독으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29일 국회 환노위는 환경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 특별법을 심의 의결했다. 가습기 특별법은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는 구제위원회와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각종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며 3, 4단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분담금을 1250억 원 규모로 마련하도록 했다. 근데 이 법안의 핵심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은 문구가 완화됐다. 좀 문제네. 야당은 법안에 가해 기업들이 손해액의 10에서 2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문구를 넣으려 했지만 여당이 반대하자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자 발생 경우
해당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피해 사항을 고려해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했다. 10배, 20배라는 말을 바꾸고 충분히로 수정했다. 배상의 명시적인 범위를 법으로 정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법원의 판단으로 넘긴 것이다. 이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 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당의 반발이 심하자 야당이 단독으로 지난 23일 이 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사례다. 패스트트랙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지정되며 상임위 계류 기간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환노위는 총 16명 위원 중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이 10명으로 5분의 3을 넘는다. 이에 대해 하태경 개보수 의원은 합의 노력 한 번 없이 전격적으로 친속 처리 안건 지정을 하는 건 국회법의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다수의 폭력의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태경은 아직도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환노위에 그 상정이 돼서 330일 동안 논의가 안 되면 그냥 본회의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330일 지나서 이게 통과된다는 얘기야. 이 정도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나는 보고 이걸 어떻게 속도감 있게 만들 거냐. 개혁 보수신당을 압박하는 압박하는 용도로서 이 세월호 특별법에 동의하느냐 이거를 이슈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330일을 어떻게 또 기다려? 안 그래? 그러니까 이 330일 안에 우리가 더 빨리 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이슈로 만들자.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노래 잠깐만 한 곡 듣고 갈게요. 목이 너무 아파. 볼빨간 사춘기가 불렀어요. 좋다고 말해.